텐트 안쪽에서 날카로운 무언가가 천을 여러 차례 그었다. 찢긴 구멍은 사람이 빠져나갈 만큼 컸고 그 방향은 명확히 안에서 밖을 향하고 있었다. 영하 30도 혹한 속에서 그들은 신발도 외투도 챙기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아무도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다. 1959년 2월 소련 우랄 산맥 북쪽 끝자락. 이 고원은 만시족 원주민들이 수백 년 전부터 죽은 자의 산이라 불러온 땅이었다. 겨울이면 기온은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고 바람은 사람을 똑바로 세우지 못할 만큼 강하다. 인간이 쉽게 발을 들이지 않는 이 설원에 10명의 젊은이들이 자신 있는 걸음으로 걸어 들어갔다. 팀을 이끈 것은 23살의 이고르 갸틀로프였다. 우랄 공과대학 학생들로 이루어진 탐험대는 당시 소련 스포츠 등급 기준 최고 난이도 원정을 완수하기 위해 모인 경험 많은 산악인들이었다. 출발 전 찍힌 사진 속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그것이 훗날 그들의 마지막 기록 중 하나가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목표는 오트르텐 산 정상이었다. 탐험대는 북쪽을 가로지르는 경로를 선택했고 출발 직전 한 대원이 발목 부상으로 팀을 떠나면서 9명이 눈보라 속으로 나아갔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본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는 오직 그들이 남긴 흔적만이 이야기를 대신하게 된다. 1월 28일 마지막 마을을 떠난 이후 그들의 행적은 직접 남긴 사진과 일지로만 추적할 수 있다. 날씨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일정은 하루씩 밀렸다. 1월 31일에는 아우스피아강 유역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정상을 향한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 일지의 마지막 문장 아래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2월 1일 오후 그들은 고개 정상 인근 비탈면에 텐트를 쳤다. 더 안전한 선택은 고개를 넘어 나무가 우거진 계곡에 자리를 잡는 것이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경사진 눈밭 위에서 멈췄다. 왜 그 자리였는지 팀 일지에는 명확한 이유가 남아있지 않다. 그날 밤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 되었다. 원정대의 귀환 예정일은 2월 12일이었다. 약속된 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처음에는 일정이 연장됐겠거니 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의 불안은 초조함으로 바뀌었다. 2월 20일 우랄 공과대학은 공식 수색을 요청했다. 2월 26일 수색대는 마침내 갸틀로프 팀의 마지막 캠프를 찾아냈다. 텐트는 눈에 반쯤 파묻혀 기울어져 있었고 내부는 어수선하게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런데 수색대를 멈추게 만든 것은 텐트에 찢어진 부분이었다. 구멍은 밖에서 뚫린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누군가가 직접 만들어낸 흔적이었다. 텐트에서 경사면 아래로 이어지는 발자국들이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발자국은 맨발이거나 야은 양말 차림이었고 놀랍게도 뒤엉키거나 흩어지지 않고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뜻이었다. 그 발자국들은 약 1.5km 아래 10경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발자국이 끝나는 곳, 커다란 시베리아 삼나무 아래에서 처음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두 사람은 내복 차림이었고 손과 발에는 동상의 흔적이 역력했다. 삼나무 위로 5m 가까이 올라가려 했던 흔적도 남아 있었는데 가지는 꺾여 있었고 손에는 나무 껍질이 묻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해 높은 곳으로 오르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삼나무에서 약 300m 떨어진 눈 위에서 세 구가 더 발견됐다. 이들은 나무 방향을 향해 손을 뻗은 자세로 누워 있었는데 마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다 그 자리에 쓰러진 것처럼 보였다. 외부의 뚜렷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극한의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비극의 절반에 불과했다. 나머지 4명의 시신은 2달이 지난 5월 깊은 눈 속에서 비로소 발견됐다. 계곡 도랑 아래 3m 깊이에 묻혀 있었으며 이들은 앞서 숨진 동료들보다 더 따뜻한 옷을 걸치고 있었다. 먼저 숨진 이들의 옷을 벗겨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4명의 몸에서는 앞선 5명과는 차원이 다른 부상이 발견됐다. 법의학 검사 결과
2명은 갈비뼈가 다발 골절된 상태였고 1명은 두개골이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부와 근육에는 그 골절을 일으킬 만한 외부 충격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한 여성 대원의 경우 혀가 없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이를 두고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이라는 설과 그 외 다른 원인이라는 설이 오늘날까지 엇갈린다. 검시관은 이 내부 손상의 원인을 강한 압력에 상당하는 외력으로만 기록에 남겼다. 그뿐이 아니었다. 일부 대원들의 의복에서 평균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 시신들의 피부 일부가 황갈색이나 오렌지빛으로 변색되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 2가지 이상 현상은 단순한 자연재해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인용됐다. 다만 방사성 물질의 출처와 피부 변색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견이 남아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가설은 눈사태다. 텐트가 설치된 경사면은 눈사태 발생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눈사태가 내부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충격을 동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수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텐트는 완전히 파묻혀 있지 않았고 주변 눈의 형태도 전형적인 눈사태 이후 모습과 달랐다는 지적이 있다. 충분한 힘의 눈사태라면 텐트 자체가 사라졌을 것이고 가벼운 눈사태라면 그 내부 골절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논리도 이 가설의 한계로 남는다. 2번째 가설은 극심한 저체온증이 유발하는 역설적 탈의 현상이다. 심각한 저체온증 환자가 착란 상태에 빠지면 오히려 뜨겁게 느껴져 스스로 옷을 벗는다는 의학적 사례가 실제한다. 그러나 이 가설만으로는 텐트를 안에서 찍고 집단적으로 뛰쳐나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저체온증은 서서히 진행되는 증상이며 그 초기 단계에서 9명 전원이 동시에 텐트를 절개하고 탈출을 결행할 만한 충분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 군사 실험이나 미확인 자연현상도 유력한 가설로 꾸준히 거론된다. 당시 소련이 우랄산맥 일대에서 비밀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설이 있고 탐험대가 그 구역에 우연히 들어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지형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음향인 인프라사운드가 극심한 공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가설들은 물증이 부족하고 방사성 물질 검출과 내부 골절이라는 2가지 이상 현상을 동시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소련 당국의 대응은 미스터리를 한 겹 더 두텁게 만들었다. 공식 조사는 미확인 외력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그 외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했다. 사건 직후 약 3년 동안 이 지역 일대에 대한 민간인 접근이 완전히 차단됐다. 단순한 산악사고라면 수십 킬로미터의 산간 지역을 그토록 오래 봉쇄할 이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은 오늘날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2019년 러시아 검찰은 60년 만에 사건을 재조사한 뒤 소규모 눈사태를 공식 원인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축적된 물증상의 의문들이 이 결론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평생의 과제로 삼은 이들은 지금도 새로운 자료를 찾고 현장을 답사하며 가설을 수정하고 있다. 1959년 2월의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눈사태였든 알려지지 않은 군사 실험이었든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자연현상이었든 어떤 가설도 모든 물음에 완전히 답하지 못한다. 갸틀로프 고개는 오늘도 그 이름처럼 아무 말 없이 서 있다. 당신은 어떤 가설이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가?